이 제안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동남보건대학교의 김희숙 교수이십니다. 김희숙 교수님은 연대에서 간호학 박사를 하셨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정책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셨으며 현재 통일과 간호, 모자보건, 여성건강, 통일교육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반도 건강 위기, 한반도 건강 공동체 미래를 준비한다에서 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동안에 남북 관계는 굉장히 힘들었었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오늘 정확하게 청사진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작년 2021년 7월 2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지정을 했고 만장일치 통과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57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그 아픔 가운데 6.25 전쟁의 아픔 가운데 현재 이런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이것이 굉장한 모티브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원조를 받는 나라여서 원조하는 나라로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국민이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에 대한 대안을 분명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지속가능한 발전 SDG를 얘기를 하고 있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그다음에 사회, 환경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거를 기초를 하여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그다음에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이 부분들이 어떤 그 생태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같이 이 고통을 안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헬스 원 월드 정말 코로나로 통일이 된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첫 번째 김신곤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70년의 분단, 우리가 비극적 유산이지만 희망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그 IT 강국이고 우리의 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신곤 교수님께서 그 2019년도에 평양 당뇨병 의학회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당뇨병 교육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그러한 이제 교류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일단 그 남북한 의료인들이 만나서 학술적인 상호 소통 교류는 무엇보다 남북 교류의 어떤 시작점, 기본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정말 북한에서 잘 주지하고 저희의 이 제안을 했던 사람들을 저는 북한에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IT와 그다음에 의료 플랫폼, AI, 빅데이터, 텔레메디신 지금 고대병원도 스마트 병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앞서가는 의료 기술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지금 시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인의 를 직접 불러서 북한의 현재 그 보건의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안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해주기를 바라겠고 작년 2022년도에 평양종합병원이 개원을 하기로 계획되었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북한도 사실 자력 경쟁을 통하여서 사실은 관광 사업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무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종합병원 개원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의료와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우리의 기술들을 주고 우리 인력들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박상민 교수님의 그 한반도 생명보건 단지와 관련되어서 북한 접경과 DMZ에서 원헬스 연구 임상 산업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들의 북한의 강점과 남한의 강점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R&D 사업을 하고 신약과 백신을 개발을 통하여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연계한 분야가 제한된다면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들을 다른 나라와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외국하고 협력할 것이 아니라 북한하고도 협력을 통하여서 아시아 감염병 대응과 백신 연구, 동물 식물 질병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굉장한 우리도 발전하고 북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경제 발전입니다. 자력 경쟁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을 하고 그걸 통하여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의 오늘 발표한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북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상호 교류, 상생, 공생의 산업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주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저는 박상민 교수님한테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데려오고 우리가 ODA 사업을 할지 국제협력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 많은 기업과 병원과 전문가, NGO 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부, 지자체, 국제기구 여러 기관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 단체에서 저는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스타트업 사업이 대북 제재가 아까 완화되어졌을 때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스타트 사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류 협력과 상생 그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여 개의 간호대학, 의대, 치대, 약대 이 부분들의 대학생들과 청년이 이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들이 교육 사업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최근에 그 기업 경영에서 ESG 경영을 화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하는 경영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북한의 이 투자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경영의 한 꼭지로도 평가의 항목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에서도 한 번은 고려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저도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통일부 관계자분들 오셔서 남종우 통일인도협력국장님도 오셔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시선이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파트너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이 스타트업 사업,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스타트업 사업
생명보건의료 단지 사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구심점을 가지고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시장과 인력 개발과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토론으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한민족협력사업부 백주왕 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백 부장님은 북한대학원에서 경제 IT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에서 해외 사무소에서 소장으로 현장 근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협력 강화, 북한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보건과 타 분야 간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북한 보건의료 지원 성과 관리 표준화 등의 그러한 지식 공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백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그 시간을 좀 짧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배움과 공유의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국제보건과 남북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통해 배워왔던 전문가 교수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존에 제출했던 토론문에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오는 길에 과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 영역 외에서의 과거인데 70년 전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 다들 대부분 이제 1945년 12월 모스크바 회담이 현재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1945년 12월에서 3개월 전인 9월달, 10월달에 런던에서 열렸던 외무장관 회의에서 소련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한반도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입장 전환이 크게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국제적 관점을 포함해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메시지가 현재에도 유효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분의 발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가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보건의료 체계 강화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핵이나 모자보건 등 전통적 문제와 만성질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중부담 구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필수 서비스의 취약성이 더 드러난 이 시점에서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남쪽의 의지나 남쪽의 역량,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북측과의 협력 또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접근이 이제 전반적인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서 발표해 주셨던 부분들 가능성, 기회가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서로 다른 체계, 질병에 대한 다른 인식, 그리고 질병의 다른 유형, 예를 들면 북쪽에서는 박테리아성 질병이 많고 남쪽에서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많다든지, 이런 요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세심한 접근과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코피 같은 실행기관 입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국제협력 확대 관점에 관한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국제협력의 당위성을 보여줬고 동시에 다자협력이 갖는 한계 속에서 민간 영역과의 협력, 국가 간의 협력, 또 양자 간의 협력 등 실용적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 북한이 인도주의에서 개발협력으로 전환을 요구했던 점, 그리고 최근에 인터내셔널 헬스 레귤레이션을 서면으로 보고했던 점, SDG 자체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냈던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의 국제 협력에 대한 의지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민 교수님의 남북 생명 보건단지 조성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용적이면서도 당위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 실행에는 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종욱 펠로십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그런 생명보건단지 조성 안에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동북아 보건 협력 틀 내에서 북한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예를 들면 시범 사업이라든지 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식까지도 논의가 좀 확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한반도 건강 공동체 구축에 대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공유하고 이행되기를 매우 희망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코피도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은 명지전문대학의 보건의료정보과 조교수로 계신 이유리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리 교수는 연세대학에서 그 간호학 학사 및 정치학사 보건학 석사 및 박사를 받으셨고 WHO의 그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한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도 대외협력사업본부 차장을 하셨습니다. 국제보건의료법 정책, 보편적 건강보장,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유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명지전문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국제보건의료학회 총무이사로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국제보건의료학회가 통일보건의료학회와 이제 오늘 이 심포지움을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저희 그 세션에 대한 이제 그 구성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제 잡으면서 미래 세션에는 좀 영 제너레이션의 3, 40대의 이제 향후 통일 보건을 좀 이끌어갈 그런 이제 사람들이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셔서 영광스럽게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제보건 전공자로서 또 이제 통일보건에 입문하는 이제 비기너로서 이제까지 이제 저를 중심으로 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성 및 다짐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건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부분이 이제 간호대를 다니면서였는데요. 간호대를 다니면서 나는 개개인의 이제 그 한 명 한 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구 집단의 건강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의 보건학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그때까지 제가 생각한 인구 집단의 바운더리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나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건학을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해야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박사 과정을 하던 중에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에서 이제 인턴을 하게 됐고 또 이제 테크니컬 오피서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인구 집단의 바운더리가 조금 더 넓어져서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뭐 연대 보건대학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혹은 이제 코피에서 일을 하면서는 나의 전공이 국제보건이구나.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되는 인구 집단의 바운더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지금 30대 후반에 이제 이르러서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내가 처음 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 남한
이제 인구 집단의 건강이었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지난 한 20여 년 가까이 해온 공부나 경험들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한반도의 건강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이런 길을 오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주로 이제 국제보건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국제보건 분야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국제보건의 주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제보건의 주요 원칙은 이제 주로 이제 WHO 헌장 그리고 오늘 이제 김춘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알마아타 선언 1차 보건 의료에서 이제 주로 찾을 수 있고 이러한 이제 원칙들은 현재 이제 그 국제 레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도 잘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권이라든가 혹은 이제 건강에 대한 형평성,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을지 혹은 한국에서 태어났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건강 격차 자체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한 이제 헬스 이퀄리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제 요구도를 이제 채워주기 위한 정부의 책무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런 이제 개발 보건에 대한 투자나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국가나 사람들이 지향하는 개발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국제 보건에서의 주요 원칙들이 우리 이제 통일 보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적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통일 보건 분야를 조금 관심을 가졌지만 좀 열심히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코피라고 하는 기관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코피라고 하는 곳이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 국제보건을 하는 기관이고 근데 코피에서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인구 집단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봤더니 주요하게 4개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개발도상국 LMIC 국가에 있는 이제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 계신 분들, 세 번째는 외국에 계시지만 이제 그 재외 동포에 해당되는 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에 계신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전 세계에서도 소외되어 있고 지원이 필요한 그런 이제 인구 집단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코피 차원에서 이런 이제 인구 집단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좀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코피에 있을 때는 북한 원래 이제 코피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만들어진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재반 여건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했던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제보건 분야에서 크게 주요하게 다루는 영역 중에 하나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헬스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헬스 시큐리티는 이제 크게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 혹은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인간의 위협이 가해지는 요소들을 가지고 자연적이냐, 단기적이냐,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한데요. 뭐 자연적이면서 단기적인 그런 위협으로서는 뭐 홍수나 태풍, 해일, 그리고 이제 뭐 신종 감염병 질환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적이면서 장기적인 그런 위협에는 이제 가뭄이나 빈곤, 그리고 뭐 기후 변화, 기근, 식량 부족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위적이면서도 단기적인 위협으로서는 뭐 전쟁이나 분쟁, 바이오 테러리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거고요. 그리고 인위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험실 바이러스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이제 박상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원헬스 관련해서 그 항생제 내성 문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저희가 글로벌 보건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던 데는 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들을 염두를 해 두었던 것인데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처음에는 그냥 단기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장기화가 되고 있고, 또 처음엔 이게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가 생겼는지 모르게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환경 문제에 소홀해서 이런 이제 바이러스 변종들도 생기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뿐만 코로나19가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보건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글로벌 헬스 크라이시스 혹은 이제 헬스 세큐리티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 통일보건의 이슈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인식을 하게 됐고요. 관련해서 사실 제가 너무 아는 부분이 없는데 토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통일보건의료 학회 차원에서 한반도 건강 공동체 준비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우선은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국제보건 분야에서는 국제보건이 이제 뭐 넓게는 보건의료 또 뭐 좁게는 이제 의료 뭐 이렇게 이제 보면서 국제보건이 이제 의료의 네 원칙이라고 하는 이제 보참앤 찰스의 4원칙이 국제보건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보건 차원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각자의 것들을 존중을 하면서 북한의 필요나 요구에 기반한 그런 이제 그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은 자율성 존중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악행 금지 원칙. 그리고 또 이제 그 협력 방역이라든가 협력 R&D 차원에서는 이제 선행의 원칙 같은 것들. 그리고 현재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금이나 지원들이 리소스가 알로케이션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의의 원칙들이 다 좀 적용이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관련해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제가 국제보건을 이제 하고 있고 국제보건 분야에서의 이제 핵심 아젠다는 이제 헬스 릴레이티드 SDG 그리고 이제 UHC였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 SDG를 향한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스탑이 됐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제 기조연설에서도 좀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IHR 콜 커패시티를 이제 늘리기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또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러한 이제 것들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헬스 시스템 스트렝스닝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백주영 부장님께서도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 차원의 접근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건의료 체계 차원에서의 뭐 인력이나 재정이나 의약품이나 장비, 정보, 리더십, 거버넌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통합적으로 사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맥락에서 박상민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같은 접근이 정말 필요하고 좋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저희 컨퍼런스의 주제가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를 성찰하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자 뭐 이런 이제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과거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들었지만 과거에는 주로 그냥 한국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뭐 물품을 지원할 것인가.
좀 단편적으로 전달을 하거나 조달을 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이 갭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오늘 이제 뭐 말라리아, 결핵, 신종감염병, NCD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저도 이제 보건의료 체계 중심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왜 통일보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왜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책을 읽어봤더니 이게 꼭 나중에 통일이 되어야지만 이게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현재 체제를 이제 유지하면서 같이 건강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들을 고민하자라는 그런 이제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통일에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고, 추후 이제 통일 이후까지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전임 교수가 되면서 향후 저의 이제 10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주로 이제 이 교수의 3대 업무라고 하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 이런 영역을 이제 잘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 영역들을 잘 해나가야지라고 이제 제 스스로 계획을 좀 세웠던 건데요. 네,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기존에 그냥 단순히 국제보건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국제보건에서의 경험들이 나중에 통일 이후에 한국 사회의 체계,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지라고 하는 그 단순한 생각에서 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좀 힘을 보태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유리 교수님은 진짜 제대로 된 교수신 것 같네요. 그 교수가 됐을 때 저런 표를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국제보건의료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개념적인 정리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토론자로서 통일부의 인도협력국 인도협력 기획과 과장이신 남종우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남 과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과 학사, 석사를 하셨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지리학과 박사를 따셨으면서 통일부에서 기획조정실의 정보화 담당관, 인도협력국의 북한인권과장,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정세분석국 경제사회분석과장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남북회담본부에서도 일을 하셨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 컨퍼런스와 같이 좋은 회의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번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두 분의 말씀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경청해야 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청해야 될 의견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먼저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취약계층의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이제 보건 사업을 민간 단체를 통해서 수행하는 100억 규모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북한이
지난 연말에 그 선진적 인민적 방역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열차 운송이 재개돼서 이제 상황이 점점 나아질 것으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어제 또 정치국 회의에서 또 대미 정책 재고에 대한 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정부 입장은 그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보건을 포함한 그 인도주의 협력은 지속한다. 그런 입장을 지금 견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 9월에 출범을 한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6개 주체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국제기구, 국제 NGO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볼 수 있는 그 학계와 전문가 이런 6개의 주체가 열린 형태로 이렇게 참여해서 의사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이제 일단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킬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력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인도주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굉장히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와 함께 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에 그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에 많은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